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세슘이 나와 논란이 되자 일본 도쿄전력은 뒤늦게 바다 및 토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마감하자. 마감해. 2,630원. 바가지 음식값으로 논란인 한 지역 축제에서 자릿세를 얘기하는 장면이 JTBC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자릿세는 총 매출의 30%에 달하는데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자릿세 때문에 음식도 부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라면 값을 내리라는 정부 압박에 다음 달부터 신라면을 비롯한 라면 제품들의 가격이 13년 만에 내려갑니다. 과자 새우깡 가격도 내리면서 다른 업체들의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내려갈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수능에서 공교육 박해 킬러 문항은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예로 국어의 어려운 비문학 문항까지 콕 집어 얘기했고 교육부는 바로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가 그랬다며 반성문까지 냈습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교육부의 분석과는 꽤 달랐습니다. 국어 만점자가 지난 수능보다 4배가 많았습니다. 난이도는 점점 더 미궁이 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보니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이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았습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가 올라갑니다. 최고점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면 평이한 시험으로 통합니다. 특히 국어 만점자는 1,492명이었는데 지난해 수능보다 4배로 늘었습니다. 6월 모평 기준으로 최근 8년 사이로 봤을 때는 가장 쉽게 출제된 국어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쉬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 이런 수능 방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담당 국장도 경질했는데 막상 채점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난이도가 아닌 공정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킬러 문항을 배제한 그런 그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반면 수학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51점으로 까다로웠다는 지난해 수능보다 6점 더 올랐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수능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킬러 문항이 대체 뭐냐를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교육부 장관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가 즉흥적이란 비판이 나오자 지난 3월에도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공정한 수능과 킬러 문항 배제 등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킬러 문항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 문항에 EBS와 연계된 문항도 있었다며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발표 전에 숨은 킬러 문항 찾기를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의 오류에 대해선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갈팡질팡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타깃이 된 사교육 시장입니다. 학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믿으라고 했고 대형 학원의 설명회에는 사람들이 더 몰렸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킬러 문항에는 여전히 웃돈이 붙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오늘 대형 학원에서 열린 설명회는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선착순이었었어가지고요. 아마 마감되시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은 정책이 확실치 않으니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점수 맞춰서 어디 갈 수 있을까? 그쵸, 애들은 엄청 불안해하지 않아요? 학원에선 이런 때일수록 자신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정책이 막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그거에 아직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지난해 킬러 문항을 적중시켰다는 자료엔 웃돈이 붙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 현장 모의고사를 검색해봤습니다. 대형 학원에서 대면 강의를 듣는 학생만 받을 수 있는 자료 수십 건이 뜹니다. 판매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다른 것도 막 많이 올리셨던데 그것도 문의가 많아요? 좀 지난해 수능 직전 나눠줬다는 모의고사와 자료 묶음을 1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에 나온 최소제고법 개념이 실제 수능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내일도 대치동과 목동의 대형 학원에선 수능 국어와 수학 컨설팅 설명회가 열립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 높은 우럭이 잡혔다는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물고기가 잡힌 건 벌써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도쿄전력이 바다 밑에 토양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 있는 디귿자 모양의 최수로. 지난달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 높은 우럭이 잡힌 곳입니다. 도쿄전력이 이 세슘 우럭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곳 어류가 바깥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그물 작업 등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設計資材の調達と準備が整ったことから23年内の運用開始を目指しまして7月から工事が開始できるように準備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도쿄전력은 세슘 우럭의 원인으로 바다 및 토양을 지목하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해저 토양에서 킬로그램당 10만 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난 지 올해로 12년. 세슘 우럭이 잡힌 곳에서 기준치가 넘는 어류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마리가 잡혔고 지난해엔 이곳에서 잡힌 12마리 모두가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묵혀오다 오염수 방류에 임박해서야 바다 및 토양 조사에 나선 겁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공사를 마친 가운데 일본 언론은 다음 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간 공방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은 퇴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당 사안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자세히는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우리 현안 문제 하다가 이걸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정상적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맞붙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이 생산자들의 어떤 그 생존권 이런 것들을 대변해야 될 국회가 그 의사를 대변하겠다는데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니 의사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충분히 의견 드렸던 그런 걸로 보고 이해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차라리 소속만 가서 기사 좀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고 민주당은 단독 표결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땐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 지역 축제에서의 이런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죠. 어떻게 이런 요금이 나오는 건지 저희 취재진이 한 축제에 직접 가봤더니 이른바 자릿세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은밀하게 자릿세를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먼저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두 남성이 의자에 앉습니다. 강릉 단오제 영업이 끝난 뒤입니다. 마감하자. 마감해. 한 남성이 현금을 꺼내더니 불만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가지고 살릴 돈이 없네. 영업을 마치고 매출을 계산해 내야 할 자릿세를 따져봅니다. 2,600에 30불 얼마야? 30불 계산하면 얼마야? 순서로 30불. 750. 750 입금해야 되네. 4개월 안 되겠다. 상인을 따라가 왜 돈을 줬는지 물어봤습니다. 손님에 따라 이제 그 정도면 끝나겠구나 하면서 마감하자 가거든요. 매출에 30%를 주라. 마감할 때 이렇게 같이 봐야 되니까. 지역 축제는 보통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상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릿세로 매출의 30%를 받아가는 겁니다. 하시는 원래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농산이에요. 강원도민만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니에요? 그렇죠. 명의를 빌려서 장사를 했다는 걸 인정한 상인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매출에만 30%를 가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 재료비 손한테 코 푸는 거죠. 명의를 빌려준 자리주인은 음식값 계산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도 따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을기 계좌식으로 200을 돌려가드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준 자리 주인 측은 올해 장사가 안 돼 인건비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렇게 자릿세를 줘야 하니 음식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자리를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강릉 단오제 한 식당에서 내놓은 음식입니다. 순대도 있지만 양배추채도 많습니다. 3만 원입니다. 자릿세를 내는 식당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자릿세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손님은 음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우리도 나가는 거리 많으니까. 이런 식당들에 가면 돈을 받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이모 씨가 주인으로 나옵니다. 자리 주인입니다.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면 최모 씨가 뜹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릿세를 내고 있다고 털어놓은 상인은 전문 브로커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몇 개를 가져와요. 4개, 많은데 5개. 취재진이 연락하자 브로커는 화부터 냈습니다. 관례대로 통용되던 걸 이 바닥에서 나만 잡자고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몇백 내가 받아 먹었어요. 올해는 1차 그런 게 없어요. 자릿세로 수천만 원을 냈다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주최 측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몰랐어요. 이건 근절돼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바로 잡아야죠. 강릉 단오제는 이틀 전 이미 끝났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 잠깐 멈춘 장맛비는 모레부터 다시 쏟아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탓에 어제 중부지방에선 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세차게 쏟아진 비에 축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벽면은 앞에 선 차 2대를 덮칩니다. 무너진 축벽 바로 위는 가정집 마당이었습니다. 내일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서 비닐로 덮어서 임시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 축벽에 깔린 자동차는 뒷부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걸 안 내려왔나 하고 난 이거 급이 많이 갔죠? 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괜찮으려나 하고 좀 불안하지 뭐. 쏟아진 빗물에 산에선 토사가 밀려 내려옵니다. 흙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골목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우산 쓴 주민이 배수로를 파냅니다. 빗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도로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흙이 밀려왔습니다. 비 소식에 두굴 이중으로 쌓아 올렸지만 못 버텼습니다. 밤사이 주민 27명이 대피했습니다. 흙하고 뭐 다 여기에 엉망이 돼버렸죠. 갑자기 그냥 차가 저 위에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막 내려오더라고요. 물이. 무섭죠. 겁나죠. 어제 이 지역에선 1시간 동안 5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장맛비 특징은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모레부터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쓰입니다.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서 일상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최하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친구였는데 내일부터 이제 형이 되고 동생이 된다는 게 낯설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생일이 안 지난 신입생들이랑 같이 술을 못 마시는 건가요? 내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 살을 더 뺀 게 자신의 나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각종 서류나 계약서를 쓸 때 만 나이를 넣으면 됩니다. 약 복용법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로 표기가 없더라도 이젠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 술과 담배를 살 땐 만 나이가 아닌 지금처럼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올해는 2004년생까지 생일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군대와 초등학교 가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거래는 어떨까요?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땐 그동안 써온 보험 나이가 적용됩니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이 늘어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라면 값을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은 지 9일 만에 다음 달부터 라면들 가격이 내려갑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13년 만에 값을 내리기로 했고 과자 새우깡 값도 처음으로 내립니다. 라면과 과자 값을 시작으로 빵이나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 압박에도 망설이던 업체들이 라면값을 내리기로 한 건 밀가루 값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소집으로 어제 모인 제분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밀가루 값을 5%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오늘 딱 그만큼 라면 값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농심의 신라면 한 봉지는 다음 달부터 1,000원에서 950원으로 5% 내리고 삼양식품 12개 라면은 4.7% 내립니다. 오뚜기와 팔도도 다음 달부터 값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라면 값이 내려가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농심은 대표 과자인 새우깡 값도 처음으로 내립니다. 앞으로 다른 업체의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도 뒤따라 값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치킨과 피자, 자장면, 칼국수 같은 외식 메뉴도 값이 내려갈 걸로 기대합니다. 소비자들은 내리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10%씩 막 인상됐던 그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50원, 100원씩 내려가는 걸로는 뭔가 크게 체감을 느낀다거나 경제적으로 막 되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만 업체들은 우유나 식용유, 설탕 같은 다른 원료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더 큰 폭으로 내리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 또는 출산 기록마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11살 남자아이의 사연을 또 찾았는데 학교도 병원도 못 가고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 모인 이 동네엔 수만 명 주민이 삽니다. 주택 하나에 여러 가구가 붙어 살지만 서로 사정은 잘 몰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센터 직원은 전기료 체납 과정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수나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다가 가족수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집안엔 주민등록이 안 된 11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무데도 기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는 가지 못했고 예방접종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래보다는 좀 매소해 보였고 교육이나 의료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방임과 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라 누가 아이를 데려갈지 몰라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숨어있는 아이들을 추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망이나 그 아동에 대해서 통합적인 DB 같은 거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림자 같은 11살 아이는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 우연조차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막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김영우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북한을 향해서는 흡수 통일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19년 반일 종족주의 출간 기념 북 콘서트 현장입니다. 이 책은 일제 강제 동원은 없었고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출간 직후부터 큰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차기 통일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려진 김영우 교수는 이 행사에 참가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판결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판사들이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일본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인신 공격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뉴라이트 학자 모임을 이끌었던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제정을 앞장서 찬성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SNS에선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김 교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막말이나 사실과 다른 말들이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간첩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광주에는 북한 인공기가 걸려 있다는 가짜뉴스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퇴직 직원들 모임인 양지회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정보위원장실과 공동 주최한 안보 토론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건 이적 행위란 주장을 펼칩니다. 북한 공산 집단의 적파 전략에 맞장구 치면서 간첩들이 경량을 가리지 않고 발개친 세월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윤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간첩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박수가 쏟아집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듣겠습니다. 문재인이 지령인데 간첩 지령인데 그걸 듣겠습니까? 광주 거리에 인공기가 걸려있다는 사진을 공유하며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양산에 그리고 전라도구 광주중앙로에는 북조선 전라공학이라 해가지고 인공기가 저렇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이미 수년 전 광주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 허위 정보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철진한 색깔론이자 막말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간첩을 뽑은 건가요? 진영 논리를 만들어도 너무 황당하게 만든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간첩 발언을 한 박인환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코인 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이 당초 말과 달리 국회 조사에 전체 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론을 못 냈고요. 아무래도 자료를 더 본인한테 추가 자료를 더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좀 연장하도록 오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김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문위는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거래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내역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오늘 거래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거듭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며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선 국회 윤리자문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말이 달라진 겁니다. 다만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국회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를 위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다음 주 5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즈음에 공익법인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송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 조사 비용 등 9,2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병그룹의 무장 반란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TV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잘 대응해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았다고 했는데 금간 리더십이 회복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통제하던 지역 일부를 탈환했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으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TV 연설에 나섰습니다. Эта гражданс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показала, что любой шантаж, попытки устроить внутреннюю смуту обречены на провал. 자신의 빠른 판단 덕에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을 향해선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면서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대부분 애국자라며 포섭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철군 이후 모습을 감췄던 프리고진 역시 자신의 텔레그램에 11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Они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이번 반란은 불의에서 시작됐다며 정당화하기도 했는데 외신들은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프리고진 전용기가 오늘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혼란을 틈타 공세를 이어가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통제하던 드니프로강 남쪽 마을과 동부 격전지인 도네츠크 일부를 탈환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по всіх напрямках у наших воїнів було просування вперед, і це щасливий день. JTBC 백희연입니다.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이 요즘 인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마치 모델처럼 가상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재미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가면 복잡합니다. AI를 이용한 신분증 사진도 그렇고 특히 연예인 사진을 AI로 합성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6,600원에 30분 정도 기다리니 30장이 나왔습니다. 헤어스타일, 표정, 옷 배경까지 모두 알아서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AI 프로필인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쓰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자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I로 제조합한 사진은 촬영한 사진으로도 볼 수도 없고 또 변형이 가능한 사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AI로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모델 사진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해 만든 인기 K-팝 걸그룹 멤버들의 가짜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걸그룹 사진을 AI에게 학습시켜 이들이 찍은 적 없는 사진을 실제 화보인 마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예기획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사진을 방치하면 진짜처럼 화보로 팔거나 음란물에 악용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획사는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사진에 대해선 삭제를 요청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사진을 만들거나 유포한 이들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기술은 과거에 없었던 예술도 만들어냅니다. 네, 이미 세상을 떠난 사카모토 류이치의 피아노 공연도 기술을 통해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에서 기술이 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술이 예술을 대체하려 할 때 더 그렇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묵묵히 피아노를 치는 사카모토 류이치. 지난 3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가상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48대의 카메라로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해 만든 가상현실 영상입니다. 관객들은 거대한 극장에서 자유롭게 특수장치를 쓴 채 연주를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예술가와 관객을 잊고 싶었다는 게 제작자의 의도입니다. 3년 전 직접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카모토는 가상에 내가 늙지 않고 몇 세기 동안 피아노를 연주할 거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때론 논란도 부릅니다. 마블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드라마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낯선 느낌을 주는 이 그림들은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국 작가조합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파업을 했는데 이와 맞물려 실제 인공지능의 작업물이 마블에서 나오자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업계에선 파업하는 예술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자주 쓰이는 충전식 보조 배터리 어떻게 버리시나요? 열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불이 날 수 있어서 꼭 따로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버릴 수 있게 따로 준비된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폐기물들이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자주 이용하는 휴대용 손 선풍기도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압력과 고온에 약해서 화재나 아니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선 지난해와 올해 4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폐배터리에서 불꽃이 튑니다. 다행히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며 꺼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전남의 센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등에 쓰이는 충전식 배터리는 열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칼날이 있어요. 배터리나 들어오면 거기 사이에서 더 충격을 받아서 열이 나오니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 그냥 버려집니다. 분리수거함이 마련된 곳도 많지 않고 있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조 배터리 혹시 버릴 때 어떻게 버리시나요? 근데 플라스틱에 넣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살 때도 말해준 적도 없고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아요. 딱히 못 들어봤고 고철함에 같이 그냥 넣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 가봤습니다. 서울시의 일반 쓰레기가 하루 평균 70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냥 버려진 폐배터리를 골라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폐제품 같은 거, 금속품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2차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게 일어날까 봐서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충전식 배터리도 건전지의 경우처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리튬 2차 전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그 회수량에 대해서 얼만큼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차 전지 배터리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배터리를 어떻게 버리고 재활용할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대나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덮쳐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도주하던 운전자는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우산은 꺾인 채 나뒹굽니다. 턱 코는 소린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막 안에서 뛰어나와 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싹 둘러있고 벌써 아수라장.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보행 신호에 그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을 쳤거든요. 여러 명이 건너고 있었는데 3분을 친 거죠.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아파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본 상태로는 이미 이빨은 몇 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셨고,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1km 정도를 운전해온 남성은 중학교 바로 옆인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20대 남성이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친구끼리 짜고 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겨오던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받자 보험조사원에게 문신 사진 등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천천히 골목길을 가던 승용차는 뒤로 후진하더니 주차한 외제차와 부딪힙니다. 후방 경보기도 있고 다른 장애물도 없는데 주춤주춤 충돌합니다. 운전자가 내리고 상대 차량서도 남성이 내립니다. 둘은 친구입니다. 서로 부딪힌 뒤 보험사에 특약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4년 동안 4억 4천만 원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하고 짠 느낌이 있어서 보험조사원이 의심하자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면담을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비이성적으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목으로 슈퍼카 부수는 영상을 보냅니다. 손에 가득 든 알약 사진을 보내면서 건드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만큼 재력이 있는데 내가 왜 보험 사기를 하냐? 약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웃는 얼굴 문신 사진도 보냅니다. 보험 사기 아닌 게 밝혀지면 날 죽인다. 잠이 안 왔죠. 자식 같은 내가 협박을 하니까.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 20대 2명은 보험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12층 높이에서 누군가 어미 고양이와 새끼를 던졌습니다. 집주인은 고양이가 제멋대로 나가 떨어진 거라고 말했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거리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은 퍽 소리에 놀라 일어납니다. 뭐가 떨어졌는지 살피다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은 물체가 떨어진 위를 바라봅니다. 추락한 건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잠시 뒤 모여든 주민들이 건물 위를 가리키다 차마 못 보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 엄마 고양이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던졌다. 주민들이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지만 고양이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주검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사흘 전 새벽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 목격자들은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12층에서 여성이 고양이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절하면서 그렇게 던지니까 목격자가 지목한 주소를 찾아갔더니 30대 남성만 있었습니다. 이 남성 기르던 고양이 6마리 중 2마리가 찢어진 방충망으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혼자 추락했다는 겁니다.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방충망 찢어져가지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려면 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통행료를 내는 게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효과도 없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된다고 해서 서울시가 시험 삼아 없애봤는데 2달 만에 교통량이 확 늘었습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가운데 남산을 가로지르는 두 터널, 바로 남산 1-3호 터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강북 도심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지난 1996년부터 혼잡 통행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7년째 2,000원입니다. 물가에 비해 통행료가 싸서 교통량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번 다 타야지 4,000원인데 그리고 9시 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또 면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 부담도 줄여달라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안 내려고 길가에 대기했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 3월 2달 동안 통행료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고 가는 차가 1만 대가량 늘었습니다. 약 13% 증가한 겁니다. 통행료를 다시 걷자 늘어난 만큼 줄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지만 혼잡 통행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 등 서울과 환경이 비슷한 도시들도 이런 혼잡 통행료를 걷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이런 통행료를 올리거나 적용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징수구역을 이제 서대문뿐만이 아니라 강남이라든지 여의도까지 확대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시는 이런 실험을 토대로 오는 12월 통행료를 계속 받을지 없앨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달고도 힘이 닿는 한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원로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사람 좋게 웃던 노배우는 기억에 남는 대사를 묻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남자가 외쳤지. 유대인! 인도로 다니지 마!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87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연극을 한 지 60년.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잘 못 들어요. 대사 듣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작년엔 갑자기 숨이 차더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속에 인공 심장 박동기를 심었지만 무대에 대한 그리움까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힘 남겨놓고 죽을 바에야 여기 다 쏟고 묻자. 세계 최고령 리어왕을 선보인 배우 이순재도 얼마 전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16번의 무대에서 매번 3시간이 넘게 혼신의 연기를 쏟아냈습니다. 남들은 이들을 거장이라 부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마지막까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싶다 말합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쌓을수록 좀 더 숨어있는 그 문학성, 철학성 이걸 찾아내는 거. JTBC 정수아입니다.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 그의 아들이 조의를 표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올린 글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여기저기 책상 아래 한켠 박스에서 발견된 수많은 라면 스프들. 아들은 아버지가 환자들을 보느라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또는 그 시간도 아까워 혹 생라면만 먹고 스프는 남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모르죠. 다만 주 교수가 세상을 떠난 뒤 글을 아는 사람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보다 충분히 많았다고 하더라도 주석중 의사는 아마 충분히 바빴고 늘 환자를 보느라 시간에 쫓겼을 겁니다. 오늘 미래에 필요한 의사가 과연 얼마인지 논의하는 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의사들이 제각기 복잡한 근거를 두고 여러 주장을 했지만 가장 단순한 건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이며 의사가 더 많을수록 주석중 같은 의사도 더 많아진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의 희망 김지수 선수가 최연소 타이틀을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18, 가장 어린 나이에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K리그의 최연소로 데뷔하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김지수. 1년간 맹활약하며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성남FC의 김지수가 만 18살 한국인 최연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9위였던 브렌트포드는 계약 기간 4년, 옵션 1년을 포함해 김지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제 모습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의 강점은 키 192cm의 탄탄한 피지컬과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지능적인 수비력입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빌드업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김지수를 브렌트포드는 탁월한 유망주라고 점찍었습니다. 너무나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를 해야 해서 제일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구단에서 이제 정말 저에 대한 진심이 보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고 잉글랜드 구단들은 유소년 팀 출신인 홈그로운 선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10대인 김지수는 앞으로 3년간 뛰면 이 자격을 얻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김민재에 이은 차세대 중앙 수비수로 김지수가 성장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16년 전 눈물로 떠났던 레전드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이상민 코치가 KCC의 전성기를 돌려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입단한 현대를 2시즌 연속 챔피언에 올려놓고 KCC로 바뀐 뒤에도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KCC의 얼굴로 광고에도 등장하며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로 자리매김했지만 2007년 대학 후배 서장훈의 보상 선수로 팀을 떠났고 등번호 11번은 KCC의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사실은 많이 아팠죠, 마음이.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니폼은 바뀌었지만 9년 연속 올스타전 팬투표 1위, 불멸의 기록을 가진 이상민을 팬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원정 경기 갔을 때 그래도 많은 환대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눈물로 떠난 지 16년 만에 웃으며 코치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조금 솔직히 들어올 때 조금 떨렸어요. 최근 12년간 KCC는 챔피언전 우승이 없어 농구 명가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나랑 한번 좋은 성적 내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틀 생각하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뭐 우승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이 KCC의 악동 최준용 그리고 스타 허웅과 함께 만들 올 시즌 코트가 벌써 뜨겁습니다. 왕년의 이상민의 인기 대 현재 허웅의 인기 누가 더 인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 선수기 때문에 허웅 선수가 지금은 대세니까 대세 따라가야죠. JTBC 최종혁입니다. 사생활 유출 논란에 휩싸인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럽 복귀를 추진하던 황의조는 물론 축구 대표팀도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최근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1년 만에 대표팀 골을 기록한 황의조. 그러나 며칠 만에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황의조가 만났던 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린 겁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의 소속팀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연락을 요구하는 영어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글 작성자는 올린 게시물을 모두 지운 상태지만 관련 내용들은 빠르게 퍼졌고 영상을 사고 팔겠다는 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고소 내용 외에도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있었던 영상이 어떻게 찍힌 건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번 일은 유럽 복귀를 추진하는 황의조에게뿐 아니라 축구 대표팀에도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장맛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이 되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100mm가량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고 남부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낮에 장맛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에선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자주 있는데요. 비 오는 날 파마를 하면 안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자, 우선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머리카락의 성질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모발 습도계도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비 오는 날 머리가 처지거나 곱슬머리가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비 오는 날 파마나 염색을 하면 안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관없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옛날에 기구나 열처리 제품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비가 오건 안 오건 떠나서 그거에 맞는 제품, 뭐 기술력, 기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장마철 모발 관리 요령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서 먼지가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충분히 샴푸를 해줘야 됩니다. 또 따뜻한 바람으로 말린 뒤에 마지막에 찬바람으로 건조를 하면 머리의 볼륨이 오래 유지가 되고요. 또 머리를 완벽하게 말려줘야 수분으로 인한 두피 속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